오늘 오전 양시장 상승 출발했고요. 일단은 뭐 지금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고 코스닥도 1% 넘게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바이오 주식들도 많이 오르네요. 네, 일단 뭐 미국 증시에서도 제약 바이오주가 좀 상승을 나타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뭐 여러모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개별적인 호재도 있고 승소 소식도 있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홍콩에서 코로나 지금 확진 코로나가 지금 증가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올라가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또 네. 어저께 또 한 몫을 했습니다. M7 다 빠지는데 네. 혼자서 올라가는 테슬라가 모습을 올랐죠.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택시도 또 진짜로 중요하다, 자율주행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사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CEO로서 좀 본격적인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이러한 뭐 소식이 일단 좀 주가의 호재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한 이슈가 굉장히 화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자기네 공화당 편에서도 자꾸 이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마지막에 결국 통과는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 안 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상황에서 감세안까지 이제 통과된다라고 하면 재정 적자 확대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러한 이슈가 미국의 국채 수익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국채 수익률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모든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4.5%. 그러게요. 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네,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분석실 이재만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시장은 특별한 뉴스가 없었는데 동반 하락을 했는데 그냥 상승이 너무 이제 오래돼서 수익 실현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그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특별하게 악재가 있었다는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상승 동력이 조금 더 강화되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단기 과열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지표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좀 그거에 따른 그냥 정상적인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중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낙폭을 좀 빠르게 축소하는 상황 아니었나요? 어쨌거나 장의 그 예.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특별하게 하락폭을 더 키우는 쪽보다는 말씀 네. 주신 것처럼 낙폭을 축소하면서 좀 마무리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심리적인 과열이 있을 뿐이지 뭔가 예. 펀더멘탈에 대한 악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가능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관세 발표 전 네. 레벨 이상까지 올라와 버렸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에 보다는 관세가 이미 10% 미니멈 10% 이상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가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한 번쯤 이렇게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 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라는 부분 자체가 개별 국가들로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대폭적으로 좀 낮춰졌다는 부분, 물론 유예입니다만 낮춰졌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전 고점을 다시 넘어가려면 관세를 인하했다는 또는 유예하고 합의했다는 이슈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인데도 관세에 대한 이슈보다는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다고요? 예, 이미 예. 조금 어느 정도 시장이 인지를 할 때는 네. 관세에 대한 부과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했지만 네. 뒤로 가면 그게 힘이 좀 약해질 거라는 생각도 아. 2018년에 경험을 봤기 때문에 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지수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가 금리나. 아니면 뭐 다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과 그리고 말씀 아까 주셨던 네.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감세 정책 예.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의 뭐 소비 심리라든가 제조업들의 채광 경기를 끌어올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연장선상에서 이어져서 보여질 때 조금 더 지수는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감세를 많이 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감세의 효과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다른데 우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세금의 부담이 낮아지게 되면 가게라든가 기업이
모두 다 어느 정도 체감 경기가 좋아지는 건 분명히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을 보실 때도 대부분 다 세후 이익을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감세를 하고 법인세를 만약에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미국의 이익 증가율이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레벨을 보고 있는데 이 레벨 자체가 10% 후반대 정도까지는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익 증가율에 대한 개선 기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감세를 하게 되면 재정 적자와 그러니까요. 금리 상승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조금 매크로 환경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좀 더 부각될 수도 있다는 단점은 갖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감세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그 민간 수요는 좀 증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은 이제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호재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금리. 국채 발행 이러면은 이제 국채 수요가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장기물 중심으로 수익률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선 어쨌거나 당장의 재정 적자라든가 그런 부분의 확대 그리고 국채 발행은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말씀 주셨던 그 수요라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형태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 20개 국가들은 대미 수출 비중이 20% 정도는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네. 되면 그 국가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국채 수요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미국의 국채를 사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한번 부과하고 협상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요는 약간 인위적으로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너무 이렇게 수요에 대한 우려들보다는 오히려 감세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지표에 대한 개선, 특히 경제 지표에 대한 개선들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수익률 상승은 일시적일 수 있고 오히려 나중에는 조금 더 수요의 확대라든가 국채 수요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낮아질 개연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연준이 어쨌거나 하반기 때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는 단기에 올랐다가 좀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낮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경기가 진짜 나빠져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냐 아니냐도 계속 이제 왈가왈부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대부분의 분들이 6월 달부터 지표가 이제 관세 영향이 들어간 지표가 나올 거고 그럼 고용도 좀 나빠지고 전체적으로 나빠지면 하반기쯤 가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전체의 모습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경기가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해석을 했을 때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연준은. 근데 그런 상황일 때 현재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뭐 싸다고 얘기하지는 아직 않잖아요. 특히 미국은. 네. 그러면 이제 미국 거를 그래서 벗어나서 딴 나라 걸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네. 그 딴 나라 가는 게 맞는지 M7을 계속 버텨야 맞는지 이게 제일 요즘은 고민이 되는 맞아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여러 가지 이슈, 그냥 단편적으로만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최근에 보이시는 것 중에 미국에서 지표가 안 좋아진 게 어떤 것들이냐면 대부분 다 심리 지표들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소프트 소비자 데이터. 기대 지수라든가 ISM 제조업 지수.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경기 선행 지수고 아까 말씀 주신 소매 판매, 고용 이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약간 동행 지표의 성격이 가깝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선행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네. 동행 지표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공교롭게 오는 7월 정도부터 그 시차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데이터 이런 것들이 후행적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하반기 때 금리를 두세 차례 정도 인하를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는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건 이미 흔히 얘기하는 금리가 떨어지는 걸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다시 주가가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고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또 주식시장은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네. 됩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결국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유동성 장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수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부분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대신 이게 금리만 떨어지는 현상, 미국의 금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달러까지 같이 약세로 가버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미국 말고 다른 지역들로 자금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동한다는 특징들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 자체가
미국 시장에 머물지 말고 다른 신흥국 시장 이런 쪽들에 대한 투자, 다른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금리의 인하 하락뿐만 아니라 달러의 약세까지도 같이 고려한 하나의 그 자산 배분의 하나의 전략 부분이 되지 않을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달러 약세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2기 들어서 지금 네. 한 9%가량 달러 가치가 좀 네.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전문가들은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달러 자체는 강세다. 네. 워낙 그동안 높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기준과 비교했을 때 이제 9% 하락한 거지.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양쪽 말이 모두 다 맞다라고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미국의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평가한 외에 예를 들면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네. 하죠. 그런 것들은 여전히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는 걸 나타내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실질 실효 환율도 같이 낮아지게 되면서 환의 약세, 특히 달러의 약세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가 상반기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달러가 약세였죠. 네. 하반기 때 달러의 약세는 흔히 얘기하는 변동성이 높은 달러의 약세 국면이 아니라 좀 달러 약세가 좀 안착화되는 상황들.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막 1,500원에서 1,400원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약간 1,300원 초중반대에서 이렇게 좀 안착이 되고 안정화되는 모습들,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네. 가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달러 환율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정도쯤 되면은 뭐 미국보다는 다른 쪽 자산에 단기적으로 조금 베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아마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실 때 대부분 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환율에 대한 손실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그렇죠. 하셔야 되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미국에서 종목을 잘 고르셔서 20%의 수익을 냈다 하들 네. 원달러 환율 자체가 원화가 강세로 가버려서 예. 한 10% 정도 강세가 되면 이게 수익률이 반으로 거기서 줄어들 손실이 수밖에 나니까. 없어서 예. 약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환해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물론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때도 좀 감안을 하셔서 미국 상품을 투자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구글이 네.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되게 좋은 거 같았어요. 저는 발표된 네. 걸 봐서는 거의 오픈 AI 수준이고 되게 멋있다. 막 네. 젠틀몬스터 네, 네. 안경도 만들고 삼성이랑 그래서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고 되게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시장은 오히려 주가는 그냥 이제 발표됐으니까 판다 이런 걸로 빠진 건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이 AI 관련된 주식들은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평가상으로는 고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제한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도 새롭게 AI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제가 뭐 AI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전체적으로 주가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특히 테크 산업 같은 경우는 먼저 하드웨어 쪽이 발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하드웨어 쪽이 먼저 일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거에 장착되는 소프트웨어들이 그 다음 타자로 따라오게 되는 게 보다 평범한 일반적인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정도까지를 생각해 보시면 뭐 작년, 재작년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AI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많이 하셨고 사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인프라처럼 다 깔린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소프트웨어들의 발전 그리고 성장 이런 쪽들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글이 발표하고 알파벳이 발표했던 내용들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AI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관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은 항상 테크 중심의 흔히 얘기하는 테크 중심으로 내가 주식을 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는데 그게 꼭 반도체 중심이 아니라 약간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를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장기적으로는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 하면 대표적으로 그동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했던 게 팔란티오 테크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팔란티오 테크는 이제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뭐 그거 말고도 다른 쪽이 근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체적으로 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높은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이 네.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 다 AI 투자를 선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알파벳도 있고 메타도 있고 약간 작은 기업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조금 중소형주급들이 대부분 다 서비스 나우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좀 오라클 이런 기업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소프트웨어 기업을 너무 팔란티어 하나로 구체화시키지 않으셔도 네. 조금 더 마진율도 높고 투자도 많이 하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미국에 있는 유수 이제 리서치 센터들에서 얘기하는 게 관세 관련해서는 이미 확실하게 낮은 부분만 확정이 됐지 협상대에서 결과물로 나오지 않아서 나올 때마다 악재로 반영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저 밑은 10으로 막았지만 네. 위로 올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발표될 때마다 악재가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식 포지션 늘리기보다는 그런 악재가 나와서 빠졌을 때마다 조금씩 평균적으로 사는 게 좋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관세 영향도들은 오히려 적고 오히려 실적이나 이쪽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까요? 선택지가 별로 많지는 않아서 그렇죠. 그냥 네, OX로 OX 로만 찍듯이 해야 될 찍으면.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업의 주가는 실적이 움직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단기에는 어긋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다 실적에 수렴을 하는 경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실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세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고 하시게 되면 관세에도 불구하고 내 마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아까 보셨던 뭐 영업이익률, 뭐 ROE 이런 쪽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냥 가장 좋은 기업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물론 하단이 10%였고 네. 근데 이미 상단도 보셨습니다.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가 상단이겠죠. 145%라는. 물론 실제 그렇게 부과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단도 받지만 상단도 받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너무 그게 꼭 악재라고만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4월 3일에서 4일 이틀간 이게 이틀간 지수가 11% 정도 빠지게 됩니다. 이게 지수가 S&P 500이 이틀간 11% 빠진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뭐 블랙 먼데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19 팬데믹 이 정도의 사례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약간 극단적인 상황도 반영을 어느 정도는 지수가 한 번 정도는 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 테크 쪽에서 테슬라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또 뭐 6월달에 로보택시 예정대로 출시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게 진짜 그 말대로만 되면은 주가가 또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굉장히 호재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CEO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부터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네.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는 정치하고 좀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약간 호재라고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부터 테슬라에게 원하는 게 사람들이 무엇일까냐라는 생각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테슬라가 나왔을 땐 전기차만 잘 팔면 되고 마켓 점유율만 높아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음 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중간이고 아마 그 다음 단계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쪽들은 이제부터 중국하고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부 침투율이라든가 중국의 시장 확대, 점유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심리가 움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진짜 주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상용화가 되고 그게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거기에 선두주자가 과거의 전기차가 테슬라가 했던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라든가 로보택시 이런 것들은 약간 중간 단계에 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저희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네. 그 로봇만 놓고 봤을 땐 중국하고는 그래도 확실히 압도적으로 좀 기술 격차가 있는 게 얼마 전에 그 옵티머스 보면은 발레도 하고 셔플 댄스도 추고 예. 예, 그리고 관절 움직임도 꽤나 자유롭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의 그 로봇은 보면 마라톤 하는데 약간 조금
삐거덕대는 느낌이 있거든요. 분명 기술 격차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네. 아시는 것처럼 항상 저희들도 느꼈던 것처럼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중국이 굉장한 패스트 팔로워로 이제 네. 등장을 그렇죠. 하게 되면서 기술 격차가 굉장히 빨리 축소될 수밖에 없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강자가 없는 시장이 대부분 다 AI, 자율주행 이런 쪽들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우려감들이 항상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조금은 더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네. 제일 요즘 들어서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이 각자 AI를 스트림별로 따로 가져갈까 네. 아니면 아. 둘이 좀 합쳐서 뭔가를 할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지금 어느 쪽을 골라야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이런 게 특히 중동에서 AI 투자를 확 하고 나니까 네. 이거는 어느 쪽 편을 들까 중동이. 왜냐하면 이번에 투자하기 전까지는 화웨이나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클라우드도 전부 다 중국이랑 해서 같이 네옴시티도 짓고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이렇게 확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합일이 돼서 어느 정도 믹스되면서 뭔가 전 세계가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미중은 어차피 끝까지 국방이라 그냥 갈라섰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모든 나라는 A 쓸지 B 쓸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에 따라서 시장 사이즈도 완전히 다르고 기업들의 성적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AI라는 어떤 그 하나의 매개체,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주셨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든 한 국가에서 담당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혼용과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믹스가 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갈라진 지가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만의 시장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최근에 나타났던 관세 전쟁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불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합의할 수 없는 그러나 어떻게 보게 되면 그거를 한 국가가 모든 걸 하기 어렵고 한 기업이 모든 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들 약간 뭐 소프트웨어 정도가 되겠죠. 이런 쪽들을 먼저 점유하고 차지하는 쪽들이 가장 유리하게 될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아까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쪽 측면에서는 좀 미국이 앞서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은. 네. 그래서 약간은 지금은 좀 미국 쪽이 그런 쪽에서는 유리하게 보이는데 과연 그 얘기 드렸던 뭐 기술 격차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그렇게 느리게만 쫓아올 것 같진 않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중국도 부상을 할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이제 네.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채권 수익률 자체는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면 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더 안 떨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막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존의 빅테크 쪽에서 뭔가 관점을 약간은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어떤 식의 조언을 해주세요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만약에 이제 국채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예. 제 생각에는 국채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국채라든가 이런 쪽들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 예. 근데 이게 항상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건 이게 채권 또는 국채는 주식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간이라는 게 좀 설정이 좀 필요하시겠죠. 당연히 주식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채를 미국 10년물을 사고 3개월 만에 수익이 안 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좀 이상한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좀 그건 기간을 두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 이런 쪽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주 큰 폭은 아니더라도 가격적인 수혜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생각은 뭐 이미 뭐 미국이 약간 뭐 고점이었던 부분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약간 이제부터는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자체도 굉장히 높고 매출도 크고 그러니까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진도 좋고 이런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전체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쪽은 안 보시나요? 왜냐면 한창 금가격 막 올라갔을 때 우리 금 엄청 다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금 안 다룬 것 같은데 아마 금 가격에 그때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금하고 금리하고는 좀 이렇게 상관계수가 예.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당연히 금을 더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금 가격이 더 여기서 상승한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게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 제 가정이 틀린다라고 하게 되면 금을 더 사셔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네. 저는 어쨌거나 금리는 좀 떨어지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투자는 더 이렇게 여기서 적극적으로 좀 권유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최근에 어쨌거나 이게 약간 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네. 대체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많은 국가들이 좀 해제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 시장들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좀 더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해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밸류에이션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의 흐름 이런 것들, 그리고 규제의 폐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가상화폐 시장은 오히려 조금 더 지금보다도 위쪽으로 더 업사이드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또 사상 최고치 경신 초읽기 상태라고 하고 물론 이게 이제 악재도 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신 뭐 그런 유동성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와 비트코인 가격 보면은 진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좀 소외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갖기도 굉장히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뭐 그렇긴 가격일 것 하죠.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비트코인은 글쎄요, 제가 막 투자의 대상 막 이렇게 삼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은 어쨌거나 유동성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네. 가상화폐 또는 비트코인 자체도 굉장히 가격적인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때 뭐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사시게 되면 아마 그건 하나의 투자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 시장 중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AI 그다음에 M7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조금 전만 해도 이제 그쪽이 나쁠 거다, 고평가다 이러면서 이제 경기도 침체가 될 거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헬스케어나 아니면은 이제 소비재 등등 이런 예. 좀 안전 주식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나와서 약가이나 뭐 그다음에 FDA 이런 뉴스로 막 때려 맞으면서 엄청 이제 헬스케어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CEO 교체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네. 미국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로는 비싸지 않은 거 아닌가요? 우선 미국의 제약바이오라든가 약간 이런 부분들은 한국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쪽은 성장의 컨셉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약간 가치주의 컨셉이 조금 더 가치주. 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안정적인 수익성 뭐 이런 것들은 항상 기대해 보실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 미국의 제약바이오를 접하실 때는 약간 제약바이오의 전통적인 주식들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약간 바이오와 테크가 약간 결합된 이런 형태들, 뭐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훨씬 더 앞으로는 유망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미국이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성격은 오히려 조금 더 가치주의 성격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쪽들보다는 AI와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그런 의료 기술이 합쳐진 의료 기술. 이런 쪽들이 바이오테크라고 하죠. 이런 예. 쪽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바이오텍은 한 달에 30% 50%씩 빠지거든요. 그거 무서워서 못 사겠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그쪽이 약간은 아직은 테마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잘 나오면 성장주라고 하겠죠. 근데 그렇죠. 아직은 좀 테마주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가능성을 굉장히 좋게 놓고 보는 게 결국 AI는 의료랑 결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그쪽들이 가장 장래성과 성장성이 높다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겁니다. 모든 기업이 다 살아남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테마주가 결국 조금 있으면 성장주로 변하는 과정들 아마 이게 바이오테크의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약간 좀 글로벌 자금 흐름을 놓고 보면 이제 유럽 쪽에서는 뭐 독일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홍콩 이쪽으로도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대한 좀 매력도를 높게 보는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쪽 좀 관심을 가져보는 거는 어떨까요? 사실 연초에도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동성의 이제 네.
이렇게 유동성의 흐름 이런 변화가 좀 있었던 부분들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 정도까지는 달러 약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홍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네.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들 주식시장 또는 지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두시고 보시는 것도 수익률을 좀 제고하실 수 있는 또 다른 방편.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익률을 제고하려면 무조건 미국의 M7만 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이제는 좀 달리 보실 수밖에 없는 이게 달러의 흐름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